그다음에 지금부터 보실 거는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 그러면은 좋은 내용은 아니죠. 왜냐면은 빚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 정의 잠깐 보시면 159페이지. 부채란 부채 정의에 맞아야 하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이라는 거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효익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뭐가 되는 거세요?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냐면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뭐가 더 좋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유동부채 보시면 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아셔야 되는 거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그래서 요 유동성 장기부채의 뜻이 뭐냐면 유동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장기 그러면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년 넘던 게 몇 년 이상 그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요때 쓰는 게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채라는 게 돈 갚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3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어. 그러면 잠을 자면 잘수록 3년이 2년 되고 2년이 몇 년 되죠? 1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 날짜의 기준일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몇 월 며칠 기준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 그러면 몇 년 넘던 게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되는 거예요? 1년 이내가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한다라고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키포인트는 요 파트입니다. 비유동 부채. 그래서 비유동의 뜻은 뭐가 아닌 거예요? 유동이 아닌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비유동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주로 볼 거는 사채 쪽하고요. 이쪽 볼 거예요. 퇴직급여 쪽. 근데 퇴직급여 말고 퇴직연금 쪽을 좀 볼 겁니다. 퇴직연금 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사채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죠? 회사채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채요? 회사채. 그래서 어디와 관련돼서 돈 쓰는 거예요? 회사와 관련돼서 돈 쓰는 거. 그래서 그거를 돈 빌리는 거. 그거를 무슨 채라 그래요? 회사채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그냥 사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채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채가 돈 빌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돈 빌리는 거라고요? 회사가. 그리고 국채 그러면 누가 돈 빌리는 거예요? 국가가. 지방채 그러면 누가 돈 빌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한때 인천이 지방채 랭킹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등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로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하셨잖아요. 평창이 현재 1등이에요. 왜냐면 올림픽 한 번 하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인천이 1위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안 게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간 돈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평창은 아시안 게임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경기장을 만들잖아요. 예, 경기장이 쓸 데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살던 집이 문 열고 나와서 오른쪽을 보면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바로 앞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 있을 때 동안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1년에 행사를 10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워낙 비싸니까. 근데 희한한 게 제가 가야 잘 되나 봐요. 저 가고 난 다음에 막 싸이도 오고 막 영화관도 생기고 저 갈 때쯤에 영화관 생겼거든요. 예, 웨딩홀도 생기고. 근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난리예요. 평창은. 맨날 한 1년에 한두 번씩 뉴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평창이 국가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뭐 요구하고 있냐면 국가가 좀 가져가. 이거 적자야. 네. 근데 국가가 안 갖고 갑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갖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끌어안고 있지. 그래갖고 너네 적자 많이 나도 못 갖고 간다. 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네. 그래서 무조건 올림픽이라는 게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84년도 LA 올림픽 이후로 흑자 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다 적자래요. 근데 왜냐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채에서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발행하고 상각인데 일단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유효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교재에도 없어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적어드리는 거고 외우기는 다른 걸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주는 이자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면 10% 주겠대.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이라는 게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10% 주겠대. 그러면 똑같이 몇 프로씩 주는 거죠? 10%. 그러면 요거를 무슨 발행이라고 그러냐면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냐면은 우리 회사한테 돈 빌려줘도 몇 프로 주는 거예요? 10%. 은행에다 돈 빌려줘도 몇 프로 주는 거예요? 10%.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네 맘대로 해. 어차피 은행 가도 10%고 우리 회사 가도 몇 프로예요? 10%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면 10%인데 은행에 넣으면 8% 주겠대. 그러면 사람들은 회사로 올까요? 회사로 올까요? 아니면 은행으로 갈까요? 회사로 가요. 왜요? 몇 프로 더 받을 수 있으니까 2%. 2%에 대해서 되게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어. 얼마 갖고 있어요? 100억. 100억에 2%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2억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갈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로 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뭐 할 거예요? 몰릴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그러면 요때는 무슨 발행을 하는 거냐면 할증 발행. 아파트도 똑같은 거예요. 비싸게 내놨는데 팔려. 그러면은 계속 가격이 뭐 하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채도 똑같이 많이 줄게. 그러면 살 사람들이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도 나와요. 뭐 나오냐면은 새마을금고나 뭐 축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에서 간혹 가다가 적금 특판을 내놔요. 네. 그러니까 뭐 막 4% 5% 주겠대. 그러면 새벽부터 사람들 줄 서요. 그거 가입하려고. 왜냐면 1%라도 100원이라도 더 벌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한테 오면 10% 주는데 은행에 가면 13% 준대. 그러면 사람들은 회사로 와요, 은행으로 가요? 은행으로 가겠죠, 당연히. 왜냐면 3%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 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팔면 돼요? 싸게. 그래서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그냥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액면 이자율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기준이고 액면 이자율이 크면 비싸게 팔아라.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어떻게 팔아라? 싸게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살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팔면 된다? 비싸게. 그 다음에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팔면 돼요? 싸게. 맞는 말이죠? 이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다른 방법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앞에 잠시만 보세요. 저희 시험엔 안 나오지만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요? 퇴직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퇴직 전 3개월에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그래서 예전 할아버님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 회사 다닐 때 퇴직금 1억 받았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만둘 때쯤에 5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그 회사를 20년 다녔어.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20 하면 몇 억 나와요? 1억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는 퇴직금으로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왔냐면 과거에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한 80%에서 90% 사이.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에서 2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에서는 한 160에서 180 정도는 받았었어요. 거진. 그러다 보니까 꼭 대기업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과거는 대부분 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내가 나이 들 때까지 다녀야지 이런 마인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단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월급 차이가 어떻죠? 심각하죠. 막말로. 50% 넘어가니까 심한 데들은. 근데 평균으로 해도 한 60, 7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요. 근데 퇴직금을 한 번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간정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빼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이런 회사도 있었죠. 1년이 되면 사인해요. 그러면 1년째 되는 날 월급이 한 달치 더 들어와요. 근데 그게 월급이 아니고 뭐였었어요?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구조상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퇴직금을 많이 주는 구조잖아요. 왜냐면 연차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니까. 아직은 호봉제라고 표현하는데 나중 되면 능력제로 바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 될 거니까. 근데 아직은 무슨 제예요? 호봉제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월급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줄 돈이 없어서 요게 생겼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퇴직금을 왜 만들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두고 쓰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는 노후에 쓰라고 만든 게 뭐예요? 퇴직금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즘에 뭐 저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회사를 오랫동안 안 다녀. 아니면은 잘리는 나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384. 38 이후에 뭐 한다? 잘린다. 45정. 45세 전후에 뭐 한다? 잘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한 30대 후반부터 남자들은 이제 고민을 해요. 여자분들도 포함이긴 하지만 무슨 고민하냐면 나 회사 잘리면 뭐 하지? 참고로 저는 지금도 고민해요. 그래서 40대 쓸 때 사표를 냈었어요. 근데 왜 냈었냐면 이쪽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강사풀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딴 일을 하고 한 2, 3년 후에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남자 나이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40이란 나이에서 더 오버가 돼버리면 다른 일을 할 용기가 안 나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해서 성공할 확률도 적거니와 뽑아주지도 않아. 왜냐면 나이가 많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사표를 냈었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잡은 것도 있었고 저도 좀 애매해 갖고 다시 붙어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노후에 쓰라고 만들어 놨는데 노후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내가 조금 어렸을 때 그만두니까 나는 아직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채용은 안 돼. 그러니까 닭집 차리고 그 다음에 커피숍 차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될 확률보다는 망할 확률이 훨씬 더 어때요? 커요. 프랜차이즈도 3년 안에 망할 확률이 7, 80%예요. 맞죠? 되게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유지해서 막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식당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율로 봤을 때. 그거보다 1, 2년, 3년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왜냐면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될 거야. 그거랑 또 달라요. 사업이라는 건 또 여러 가지 운도 좀 있어야 되고 타이밍도 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고민을 한 거죠. 야, 퇴직금으로 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교재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요 16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164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이라는 걸 국가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급여형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예요.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기억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부연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여형이라고 나오면은 요게 중요해요. 기여형은 퇴직급여.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적인 이야기를 조금은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보시면은요 확정급여형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시험엔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운영을 해서 얘의 특징은 기존의 그 퇴직금 제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기존 퇴직금처럼 내가 그만뒀을 때에 그 퇴직금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퇴직금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냥 이 사람 그만두면 돈을 옛날처럼 퇴직금처럼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현재 70% 정도 불이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퇴직금이 12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는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정도만 넣어요. 그럼 나머지 30%가 비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그만둘 때에 회사에서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써요. 대기업에서. 왜냐하면 채워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채워줄 돈이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회사가 많이 쓴다고요?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 되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직원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운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상품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에 가입하는데 나는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주식 같은 데 투자하는 거고요. 저처럼 소극적이야. 그러면 뭐 국채에다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금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적금 형식으로 은행에서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적금 형식에 들게 되면은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 대신 장점은 뭐냐면 원금이 보장이 되죠. 어느 정도.
근데 주식에 투자하시면은 이자를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대신 단점은 주식은 오를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떨어졌을 때에 그 손해를 직원이 보는 거예요. 기여형. 그러니까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잘 되면 많이 가져가는 거고 안 되면 조금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기 때문에 직원이. 근데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모자르는 건 누가 채워주면 되니까? 회사에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00%다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써요. 왜냐면 중소기업은 여윳돈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요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컨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회사에서 노조하고 만약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하고 이제 운영진하고 같이 협의하에 뭘로 하겠다. 예,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은 거기 격리파트에서 정해요.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쪽을 많이 해요. 왜냐면 여기가 회사 관리하기는 좀 더 편하니까. 왜냐면 여기 은행에다가 100% 넣어주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직원이. 그리고 시험엔 안 나오는데 IRP 계좌라고 있어요. 네, 요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 퇴직연금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원들이 1년차 이후에 그만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은행 가서 통장 만들라고. 네, 그러면 그냥 은행 가서 뭐 IRP 계좌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 그만두는데 통장 만들러 왔어요. 그럼 알아서 다 해줍니다. 네. 왜냐면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저 통장 만들러 왔어요. 그러면은 거긴 직원분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 만들고 원래 이게 해약이 어려워야 돼요. 왜냐면 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통장인데 국회에서 일들을 안 하셔서 현재는 해약 쉬워요. 네. 아니에요. 그 전에 해약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은행 가갖고 저 해약할래요. 그러면 해약해줘요. 원래는 내용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집을 사야 된다라던가 이런 목돈이 필요할 때에 원래는 해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법의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은행 가갖고 해약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 소득세 빼고 줍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이걸로 받았다가 바로 해약했어요. 예? 예, 그냥 해줘요. 원래는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얘기는 맞는데 해약이 가능해요. 현재는. 왜냐하면 법이 허툴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퇴직한 사람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90% 정도는 다 해약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언젠가 국회에서 정신 차리면 해약 못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건 국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쨌든 법적으로 강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은 약하다라는 거. 왜냐면 관심 없어요, 국회에서. 왜냐면 일단 크게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뭐 그 다음부터 뭐 알아서 하겠지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알고 계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현재 사명금 제도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요건 강제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이것도 강제예요. 회사 다니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적연금 요거는 개인연금이라고 일명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최소한 이제 혼자 살든 결혼을 하셨든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은 연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예요. 좀 넉넉하면은 한 300 이상 두 분이서 합쳐서 그러면은 살아가는데 300만 원 정도면은 뭐 완전히 풍요롭진 않아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국민연금으로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가 제일 많다라고 해요. 뭐 TV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들 혹하게 하려고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극소수예요.
아직 1%도 안 돼요. 200만 원 이상. 평균적으로는 한 70만 원 전후가 제일 많아요. 연금보험이나 그런 걸 하나 들어서 플러스 할 수 있으면 플러스 하시는 게 좋죠. 참고로 저는 끝내놓은 게 있어요. 예. 제 나이 55세 되면 죽을 때까지 30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359만 원인가 한 360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부은 거죠. 20년 납인데 저희 어머니 주특기가 여윳돈 생기면 보험료 만기시키는 게 주특기세요. 그래 그거 만기에서 저 주셨죠. 예. 그래서 저는 오래 살 생각 없어요. 몇 살까지 살 거냐면 100살까지 살 거니까 55세에서 100살까지면 45년이죠. 그러면 360만 원이니까 1억 6,200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불입한 건 한 2천만 원 한 중반대?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 연금이죠. 네, 지금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부은 거라. 한 달에 12만 원인가 13만 원 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험은 빨리 들어야 돼. 그리고 진짜 힘들지 않으면 최대한 버텨야 되는데 힘든 상황이 오면 깨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안 아프면 되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안 깨야 되는 상황이면 버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담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 이제 예전에 들던 보험이 있었어요. 그랬고 저 빼놓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동생은 조금 안 좋은 병에 걸린 게 있어요. 뭐 그게 죽을 병은 아닌데 그리고 어쨌든 그걸로 입원했을 때에 그전 보험은 막 200만 원씩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시는 분 중에 보험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분이 이제 처음엔 잘 드러났었는데 저희는 해약 안 해도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일명 갈아타기라고 하죠. 그전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탔는데 이제 똑같은 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막 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나중에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근데 그분 마음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TV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재설계해주는 보험 그런 거 나오죠. TV에. 거기 보면 무료라고 나오는데 그거 무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재설계를 해서 내 보험을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가 나가요? 수당이 나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더 좋은 보험이 많지 않거든요. 옛날 보험보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긴 보는데 이러면은 갈아타는 게 맞아요. 원래 보험은 본인 월급의 몇 프로 정도가 안정하다라고 보냐면 10% 전후로 봐요. 근데 솔직히 저는 현재 조금 오버되어 있어요. 한 15%에서 한 20% 사이인데 그게 막 30% 40%야. 그러면 갈아타는 게 맞아요. 부담되니까. 너무 금액이 크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버티십시오. 해약해서 나중에 다시 부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진짜 못된 보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15년 부었어. 그럼 5년만 더 부으면 되잖아요. 그걸 갈아타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한 3개월, 6개월, 1년 미만, 뭐 2, 3년 됐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갈아타라고 할 수가 있지만 막 10년 넘은 거 갈아타래. 그럼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돈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보험 관련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쓴 그 보험 관련된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읽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꼭 요거 드시고 근데 여기 두 개는 강제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몇 회 이상 불입하셔야 된다고요? 120회. 그래서 10년 이상. 그래서 참고로 저는 10년 넘겨놨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농담으로 나 이제 120회 넘었으니까 놀아도 되지? 그랬다가 이제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근데 이거는 꼭 맞추세요.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연금 뭐하러 내냐.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60에서 70%는 이상한 기자들 장난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노후 되면 자식들보다 얘네를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으시는 나이신데 솔직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돈도 얼마 없어요. 조금씩 용돈 드리긴 하는데 얼마 안 돼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꼭 드십시오. 그 다음에 165페이지.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거 수업할 때마다 그 생각도 해요. 내가 개인연금 팔까? 여기서. 그냥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요것도 고민은 하세요. 저도 이제 제 보험 끝나면 와이프 거 연금 조그만한 거 하나 해줄까? 왜냐면 뭐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해도 그냥 내가 갖고 통장에다 넣어 놓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불입해 놓으면 어쨌든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65페이지 자본. 자본은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거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일명 회사 돈.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자기 자본 아니면 자기 자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저런 거 많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무인 밀키트. 요런 무인화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인화 되어 있는 게 평균적으로 한 이익이 한 30%에서 40% 정도 난대요. 그러면 많이 잡아도 40%라고 봤을 때 아이스크림 한 달에 얼마 팔 것 같아요? 웬만한 동네에서는 200만 원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2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40%면 얼마 남는 거예요? 8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인화는 한두 개 갖고는 월급 안 돼요. 여러 개 할 수 있는 내가 자금력이 있어. 그러면 시작을 하는 건데 하나 하면은 그냥 용돈벌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지 그 이상 안 나와요. 저 아는 분도 지금은 이제 그만뒀는데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어쨌든 한 달에 한 50에서 100 정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밀키트도 생각보다 안 세요. 왜냐면 밀키트 매장이 이제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아이스크림 매장 옆에 편의점 있잖아요. 네. 겹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밀키트 매장 가까운데 또 다른 밀키트 매장이 또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돈 된다 그러면 죄다 덤벼드는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과일 매장 옆에 무인 과일 매장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무인화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돈 벌기가 힘든 이유가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에 우리 집 하나만 있어. 그러면 돈 벌 수 있는데 이게 장사가 된대. 그럼 소문 나면 어떻게 돼요? 우후죽순으로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옆에 편의점, 그 옆에 또 편의점. 네. 그 다음에 저 가는 데는 그 건물 하나에 부동산만 8개가 있어요. 건물 하나에. 네. 그렇죠. 왜냐면 그 옆에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부동산이 거기가 2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1층에만 6개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근에 이제 뭔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된다 그러면 소문 나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쪼개 먹기밖에 안 되잖아요.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걸. 근데 우리나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본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 군데 자본이 많은 회사 다닌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좋은 점은 어음을 발행을 안 해요. 돈이 많으니까 다 현찰박치기예요. 네, 현금으로 줘요. 네. 그 대신 장점은 현금은 많은데 단점은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장님이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사장님이 지만 잘 살자라. 네, 직원들한테 월급이 세지 않아요. 네. 저번에 얘기했던 사장님이 연봉 1억 8천인데 1,500이거든요. 넘버 2가 상무님인데 상무님 월급이 350이에요. 그러면 둘이서 1,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도 약간 있어요. 거기가 오너가 원래 오너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원 오너는 돌아가셨고 이제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이중 국적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식당을 해요.
그리고 한국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은 머리 외국인,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 대신 복지는 또 이것저것 해줬죠. 차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월급이 좀 차이가 좀 갭이 좀 큰 회사. 그리고 혹시 나중에 사업하시면 이건 법적으로 걸립니다. 사장님 월급이 직원 월급보다 작으면 법적 다툼이 나요. 국세청에서 소송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회사라고. 예. 김건희는 무임금 노동자잖아요. 예, 아예. 그런 경우는 특수 케이스니까. 대기업은 특수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가 그러면 소송 걸려요. 그래서 과거에 판결 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500 받는데 거기 직원이 600인가 그랬어요. 국세청에서 소송 걸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예, 사장이 누구보다 많아야 된다. 직원보다 많거나 같아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소송 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걸로 보는 거죠. 법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법원에서 손 들어줬으면 뭐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저희가 뭐 아니라 그래서 아니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또 아닌 상황인지라. 그래서 그렇게 판결 난 적이 한 번 있었다라는 거.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법적으로 아니라니까 뭐 방법이 없죠. 뭐. 우리는 법에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세 가지를 외울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해놨냐면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 그다음에 보통주하고 우선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걸 왜 법정자본금이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주식회사예요. 무슨 회사라고요?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한 거에다가 무슨 가액을 곱해라? 액면가액. 액면가가 뭐냐면은요. 우리 지폐 있죠. 지폐 10,000원짜리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10,000원이라고 쓰여 있죠? 그게 액면가예요. 그러니까 액면에 적혀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받아갖고 봤더니 주식에 5,000원이라고 쓰여 있어. 그러면 그거 액면가 얼마예요? 5,000원. 근데 거래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참고로 삼성전자 주식이 몇십만 원 안 해요. 액면가는. 근데 거래는 어쨌든 뭐 그거보단 대부분 높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액면가는 그냥 거기에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에 있는 금액.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익잉여금 외울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잉여의 뜻이 뭐죠? 예, 잉여는 남는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남는 거. 그래서 잉여자원. 그러면 나머지 자원. 그런 것들이 이제 잉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요거는 여기에서 남는 거예요. 일에서 남는 돈. 일에서 남는 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외우진 않을 건데 자본잉여금은 주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식으로 남는 거는 자본잉여금, 일에서 남는 건 뭐라고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저희는 뭐를 외울 거라고요? 이익잉여금 종류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그리고 제가 나중 되면 설명하겠지만 회사 가시면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일은 쉬워요. 이런 거 다 하면 지금보다 월급 더블로 줘야 돼요. 이런 거 다 안 해요. 회사 가면 단순한 거 많이 하지 복잡한 거 그렇게 1년에 몇 번 안 나타나요. 그래도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가면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회사 가면 쉬워요. 3개월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솔직히 퇴사하시는 분 중에 몇 프로 안 돼요. 대부분 인간관계가 문제지. 사람이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일이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분들보다 적어요. 그리고 회계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한 50% 정도 쉬워요. 왜냐면 회사 가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진짜 이렇게 만약에 맨날 해야 돼. 그러면 월급으로 350에서 400은 줘야 돼요, 매달. 왜냐면 이거 얼마나 머리 아픈데요, 이걸 다 하려면. 그래서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만 따면 회사 가서 어느 정도 적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적응은 개개인별로 다 다르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게 딴 걸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향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여기에서 부원장을 맡으라고 했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너하고 저하고 달라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오너분은 일단 생각나면 하는 스타일이라. 저희 와이프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 와이프한테 그래요. 너는 원장님 하실 스타일이라고. 그럼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지금 원장님도 나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너는 원장님 하실 스타일이고. 저는 원장님이나 이런 사업할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한 넘버 2나 넘버 3. 그러니까 밑에서 지원하는 스타일이지 위에서 나를 따르라 이건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했었는데 제가 지쳤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쳤어요. 그렇죠. 결론은 안 맞는 거죠. 이거 내가 더 했다가 내가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결론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보시면 이거 왜 하냐면은요. 현금 배당이라는 게 돈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게 좋을까요? 회사 품에 있는 게 좋을까요? 회사 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돈 나가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러면 회사의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네 현금 배당을 하면 10분의 1 이상은 회사에다가 쌓아놔. 왜냐면 너무 많이 나가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우리 종종 보면 어느 정도 급이 있는 회사들이 회사 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살 때가 있고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를 사면 특징이 하나가 생겨요.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 배당액이 커져요. 왜냐면 그 외국 회사는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 빼가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익 난 거에서 많은 금액을 배당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자기네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쌍용차가 힘들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기술력 빼갔죠. 그 다음에 모두 빼갔어요. 배당으로 돈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다 재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배당을 하면은 어쨌든 회사에 안 좋아지니까 현금 배당을 할 때마다 10분의 1 이상씩은 뭐 해놔라? 쌓아놔라. 그걸 뭐라 그래요? 이익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선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안 해요. 웬만하면. 네. 왜냐면 어차피 이익이 나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는 게 아니니까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이익 난 걸로 다른 데 쓰는 게 훨씬 더 어떻죠? 좋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시험 봐야 되니까. 회사 가셔서는요. 이익준비금을 하래 모르겠대. 인터넷에 치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보면은 지식인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시험장 가갖고 전화기 드는 순간 쫓겨납니다. 네이버 들어가는 순간 쫓겨나요. 네.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 좋으시면 컨닝도 좀 하시고. 예전에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컨닝에서 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합격했어요. 저는 솔직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점수대가 60점에서 70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자기 붙었대요. 그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컨닝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컨닝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앞에 사람은 나하고 형이 달라요. 이게 A형, B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대각선에 두 명의 남자애가 있었대요. 그분은 여자분이셨어요. 그 왼쪽 걸 볼 거냐 오른쪽 걸 볼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얼굴을 봤더니 왠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 공부를 더 잘할 것처럼 생겼대요. 본인 말로는. 그래서 이론을 베꼈대요. 다. 네. 그러니까 운도 좋은 케이스였죠. 그분이 어쨌든 꽤 많이 맞아서. 근데 참고로 시험장 가면 보이는 시험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장이 있냐면 지금 저희 정도면 넓어요. 좁은 시험장 가시면은요. 의자 살짝만 빼면 뒤에 사람하고 부딪혀요. 뒤에 책상하고. 그렇게 좁은 데들도 있거든요. 간혹가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은요. 보여요. 저도 예전에 보인 적 있어요. 근데 내가 자신 있는 시험이라 베끼진 않았는데 그런 시험장들도 있어요. 웬만하면 컨닝하지 마시고. 왜냐면 컨닝했는데 잘못 뺏겨서 봐. 참고로 저는 컨닝 안 해요. 보여도. 왜냐면 저 중학교 2학년 때 제 짝이 전국 모의고사 보면 10등 안에 드는 또라이였거든요. 걔 한 4차원이에요. 좀 희한한 놈이었는데 음악 시험을 보는데 우리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걔가. 그래갖고 OMR 카드를 밀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 눈에 한 문제가 들어왔어요. 바꿨어. 근데 재수가 없으려면은 모레도 깨진다고 지나가는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너 이따 오래. 그랬고 예 그랬죠. 어차피 그 다음에 가서 맞아야 되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초범이라고 한 번만 봐주겠대요. 왔어. 채점하는데 웬걸 그놈께 틀리고 4개 맞았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컨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컨닝했다가 망한 케이스라.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험은 이쪽은 잘 안 나와요. 요게 많이 나와요.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손금 처리 순서. 다른 거는요, 순서에 상관없이 기억만 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마지막으로 자본 잉여금.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부터 1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